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그런 시각이나 접근법이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김정은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잘 지냈다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네 번째 미국과 북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가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파워. 네. 근데 우리가 공식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입니다. 웨폰 스테이트. 네,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와 뉴클리어 파워는 좀 다른 것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는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처럼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핵 보유국을 뜻하는 단어고요. 네. 뉴클리어 파워는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았지만 핵 보유국에 준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뉴클리어 파워로 분류가 됩니다. 파워. 네. 요 좀 두 개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는 사실 그래 너 핵 가진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너가 핵 보유국의 그 지위, 즉 나와 똑같은 테이블에서 핵 군축을 논의할 상대는 아직 아니지. 이런 입장이 깔려 있거든요. 그냥 대충 갖고 있어. 그냥 그 정도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매우 고도의 치밀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 지금까지 그게 뭐 상대가 트럼프가 됐든 뭐 바이든이 됐든 뭐 그 전에 부시가 됐든 항상 요구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북한의 핵무장 보유국으로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니 그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즉 회담 테이블에 앉을 때 너희는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으니 핵 잠재적인 핵 능력 개발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그게 비핵화거든요. 비핵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테이블과 핵 보유국이다. 이제 너희는 핵 뉴클리어 파워 있는 거 알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갈지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테이블은 아예 그 성격이 다른 테이블입니다. 네. 북한이 먹을 수 있는 그 알맹이가 아예 달라요. 아. 비핵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먹을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핵 군축 테이블에서 북한이 먹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뭐가 다르냐? 결국 북한은 핵 군축 테이블에 앉으면 핵 무기, 즉 본인들이 보유하는 핵 능력의 그 최소 한도만큼은 꾸준히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해줬다라는 거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 그래 너희가 요구하는 거 내가 들어줬어. 그러니까 일단 회담장에 나와봐. 나와라. 이런 제스처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북한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회담장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해줬는데 네. 그러면 그 테이블에 나와서 북한과 뭘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트럼프가 패를 꺼내지 않았어요. 예. 요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줬고 북한이 테이블에 나온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어줄 테니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 협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트럼프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기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때 3번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번 만나면서 김정은을 띄워줄 수 있을 만큼 띄워줬어요. 뭐 싱가포르에서 같이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뭐 내 베스트 프렌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김정은을 비행기를 태워줬는데 결국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얻어갈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그 집권 기간 동안 그렇게 사이가 좋았음에도 북한은 결국은 쌀 한 톨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야, 예. 네, 그게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상대를 굉장히 띄워주거나 상대를 매우 가혹하게 몰아치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건 맨 마지막에 꺼내놓는 이 트럼프 이 특성상 북한은 지금 떨떠름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핵 보유국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네, 너무나 갑자기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거 내가 이걸 받아 먹어도 되는 패인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북한이 오늘도 최고인민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예. 최고인민 회의를 트럼프 취임식 바로 이튿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린 겁니다. 취임식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최고인민 회의를 통해서 대미 메시지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까지도 지금 노동신문에는 아무런 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도 아직 노선을 못 정한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김정은에 대해서 터프한 녀석이다. 터프 쿠키라고 하면서 이게 좋은 표현이라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뭐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 그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다는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안가 콘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해안가 콘도 이거는 아마 원산 쪽 앞바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쵸.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개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그 예. 원산 갈마지구 갈마 휴양지구거든요. 예, 거기가 굉장히 북한에서는 좀 관광지로서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 비치, 그 해안가의 길이가 4km 정도예요. 굉장히 길어요. 기네요. 네, 거의 그 마이애미 수준이에요. 네. 되게 길고 거기에 지금 김정은이 온 국가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대규모 리조트를 짓고 있거든요. 그 네. 안에 들어가 있는 호텔만 14개예요. 14개 대형 호텔과 또 뭐 콘도 시설들, 민박 시설들 다 짓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6월부터 개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걸 또 직접 띄워준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북한이 2018년 말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 때 이제 그 모든 어떤 건설이 다 올스톱 됐죠. 뭐 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다시 개장을 하면서 이제 김정은이 올해 6월 안에는 반드시 오픈을 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김정은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고 아하. 이걸 짓는 데만 무려 7차례나 방문을 할 정도로 관심을 돌리고 있고 북한에 많은 돈이 들어간 곳이에요. 네, 그걸 트럼프가 건드렸다는 건 이겁니다. 쉽게 이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좀 표현한다면 예, 핵무기 적당히 개발하고 예, 테이블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가 그렇게 관심 있어하는, 너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콘도 내가 좀 띄워줄게. 거기다 트럼프 호텔도 지을 수 있고 얼마나 좋냐.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그 관광업 내가 잘 하게 해줄 테니까 일단 회담장에 나와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트럼프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그거 하게 해줄게. 예. 대신 너도 나한테 뭘 주는 게 있어야지. 테이블에 나와라라는 걸 지금 무언에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과 북한이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갑자기 급진전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로서는 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또 트럼프 시대에 맞는 외교 전략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보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다 그런 세밀한 플랜들이 있는데 좀 대통령이 지금 공석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국무부의 정통 지한파들은 퇴장하고 있다. 근데 그 지일파들은 또 득세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네, 예. 그렇죠. 뭐 대표적인 지한파가 이제 그 크리튼 브링크, 예. 네, 뭐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과 저 광장시장에 만나서 회도 먹었습니다. 네, 산낙지 안 먹었어요? 산낙지를 안 먹었어요. 아, 예. 그 사람이 예. 회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 예. 같이 육회였어요. 육회, 육회. 비빔밥도 먹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커트 캠벨 국무부 장관도 지금 물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30명 정도의 어떤 국무부의 최고위직에 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물러나고 있는데 그건 뭐 지한파라서 물러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는 지한파가 없냐? 있습니다. 누구? 지금 그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대신에 들어가는 사람 케빈 예.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케빈 킴. 아직 우리 언론이 포착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혜김 씨. 무슨 김씨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네, 광산 근데 김씨, 예.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예. 케빈 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코리아 담당 데스크를 맡을 계획인가 봐요. 근데 상당히 한국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트럼프의 백악관에도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네. 대북 특별 있죠. 예. 보좌관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대부분 이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대북 정책 업무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한파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지한파가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탄핵 정국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탄핵 정국이 만약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도 어쨌든 외교부가 있고 여전히 대통령실은 있고 안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은 선을 통해서 좀 미국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또 그래도 나름 생각해본 나름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우리가 또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또 룸이 한 있는 것 가지는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마냥 한국을 패싱은 못합니다. 야,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건데 이런 겁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핵심은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물론 어제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이빨린 소리를 했어요.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미국과. 미국과 중국이 매우 친한 친구가 될 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그 전선에서 한국이 빠지는 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 어떻게 보면 아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을 그 전선에 넣으려고 할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한국과 최대한 필요한 만큼의 그 소통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이제 뭐 북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예.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혹시나 뭐 미러 관계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까지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핵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시켜서 김정은하고 혹시나 남북 평화 이벤트를 벌이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면은 트럼프 입장을 환영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 민주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또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흉악한 사드 대신 보일러로 놔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북 송금 등에 가해지는 지금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는 이미 미국에 찍혔습니다. 찍혔다. 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당선인 시절부터 트럼프 최측근들의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을 쭉쭉 종합해 보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위험한 지도자다라는 인식이 미국 정계에 쭉 깔려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 내 보수 진영 쪽에는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 영악하고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맥마스터라든가 트럼프 일기 때 뭐 폼페이오라든가 그때 이제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그 회고록이 있지 않습니까? 볼튼이라든가 존 볼튼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사람들 회고록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무능에 대해서 성토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북한과도 협상을 벌이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거기에 좀 끼고 싶어서 숟가락 얹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북한으로부터도 무시받고 미국으로부터도 무시받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더 위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은 훨씬 더 독재에 가까운 사람이고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미국의 국익과 완전히 반하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미국 정계에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재명과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친중 성향, 이 친북 성향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그 대규모의 압박 정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들은 바가 있겠죠 어디서. 그러니까 갑자기 노선을 바꾸는 거죠. 마치 자기는 태생부터 친미주의자였던 것처럼 뭐 한미동맹 강조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누가 믿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그렇게 급격하게 노선을 수정하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액션들이 미국이 봤을 때에는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 봐라. 필요에 따라서는 저렇게 언제든지 그 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마이너스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그 북한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어로 된 사랑 영화를 틀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분은 북한에 못 가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그분들 보면은 대부분 뭐 99년생 그리고 2005년생 아닙니까? 대부분 어린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 세대, 그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물론 전체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봤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소 한두 차례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한두 차례의 경험에서 얻는 것은 한국의 그 문화의 그 위대함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오게 되면 꼭 찾고 싶은 것이 그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완벽하게 자유롭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이나 러시아의 독재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적으로는 좀 안정감을 찾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한류 문화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한테는 훨씬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둘을 활용해서 뭐 포로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까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누워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달라고 요청까지 한 사람을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이 북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짧게 한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생포된 병사는 파병 사실을 그 어머니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이 추가 파병에 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비밀리에 방북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김정은이 북한 병사들에게 보낸 그런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추가 뭐 파병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참전한 북한군 병력의 3분의 1 정도가 뭐 죽거나 다쳤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미국 정보 관리들의 그런 시각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그 북한군의 참전에 대해서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뉴스 캐비닛에서 최초로 밝히지만 이미 이동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아 이미 이동하고 있다. 이미 이동 중이다라는 어허. 첩보가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경내에 선발 부대는 들어갔다라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이미 또 상당한 인력이 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상당 부분이 북러 국경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영내로 들어간 부대도 있다라는 첩보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첩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완전히 근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곧 들어갈 거다. 근데 이제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12,000명이 파병이 됐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발표에 따르면 약 4,000명 가량이 지금 벌써 죽거나 다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약간 뭐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예. 네, 물론 뭐 과장이 있겠지만 마이너스 1,000명 정도로 생각을 해도 네. 어쨌든 약 3,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부상당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전투 부대, 그 12,000명의 전투 부대가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돼요. 예. 우리가 보통 한 개 부대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병력이 소모가 되면 없어지면은 그 부대는 전멸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멸이 거의 다 죽어야 전멸이 아니에요. 전투 능력을 상실하면 전멸입니다. 지금 그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전투 피로도라든가 혹은 그 전투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북한으로 보내고 혹은 이제 리커버리를 하고 새로운 부대가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군 12,000명이 들어갔음에도 쿠르스크 전선은 아직 일전일퇴의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박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해라, 전쟁 끝내라라고 예. 압박을 놓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쿠르스크는 되찾아야 돼요. 예.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한테 내준 상태에서 그 전쟁을 끝내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정치적 손실이기 때문에 예. 일단 내가 저 쿠르스크만큼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북한군 병력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다급하면 거기다가 러시아 전체 병력을 다 갈아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예.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여러분 1,000km입니다. 1,000km. 이미 그 1,000km에 러시아의 모든 병력은 다 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쿠르스크에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하. 그 부족한 숫자를 북한군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더 많은 추가 병력의 파병은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사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필수적인 겁니다. 지금 챗 GPT랑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물도 안 마시고 여기까지. 물이 없었어요. 네. 아예 제가 저희 세범 씨가 물 아까워여가지고. 예. 뭐든 죄송- 아껴야죠. 예. 그래야 잘 삽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과 함께 2부 함께했는데요. 이번에 설 연휴에 혹시 어디 가세요? 육아를 할 생각. 아 육아. 이제 아기가 좀 많이 커서 아하. 동물원도 좋아하고 아쿠아리움도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돈 많이 깨질 생각입니다. 아 육아 화이팅입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연휴긴 한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정상 영업을 하거든요. 네네. 육아할 때 그 육아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렸을 때 너무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정치에 맞들이면 이거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인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동재 뉴스 캐비닛을 보면 여러분 예. 시사에 밝은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